안녕하세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론 마지막 수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 BCI라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BCI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적인 내용도 우리가 배우고 이런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 그런 것을 또 분석하는 방법, 또 우리가 이 뇌파로부터 피험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알고리즘들도 우리가 배웠었고, 그리고 6주차에 걸쳐서 SMR 방식의 BCI는 어떤 것인지, P300 기반의 BCI는 어떤 것인지, SSVP 기반의 BCI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각각에 대해서 매틀렛 기반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구현하는 것들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BCI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이라 BCI 연구 동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지만 BCI의 기존 연구들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는지를 토대로 BCI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제안했던 연구들이어서 여러분들이 BCI 관련 연구 주제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제 연구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BCI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 신호로부터 우리가 신호 처리를 통해서 피험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종 전자제품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기술을 BCI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BCI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SMR 방식, P300 방식, SSVP 방식. 그래서 이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BCI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BCI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마다 각각 장단점들이 각각 달랐었죠. 인식률이 높은 방법이 있었고 또 뭐 시각 자극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방법도 있었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왼손 오른손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의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미리 정해진 선택지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MR 방식 같은 경우도 상하 좌우 네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P300 같은 경우도 이 시각 자극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SSVP 방법도 여러 개의 타겟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미 정해진 선택지 상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 이것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내가 뭐 TV를 켜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동작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팔을 움직이듯이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연구가 1982년도에 수행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가운데에서부터 각 방향별로 팔을 뻗었을 때 이 뇌파 팔 움직임과 관련된 영역에 있는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줄이 이제 하나의 행이 하나의 트라이얼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쪽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수행했을 때 이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점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여러 번 수행을 했던 게 이렇게 여러 행으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뉴런에서는 팔 움직임을 이쪽 왼쪽으로 수행을 했을 때는 액션 포텐셜이 세게 발생을 하고 지금 이 0초가 팔 움직임을 수행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 액션 포텐셜이 세게 발생을 하고 이 방향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액션 포텐셜이 점점 감소를 하는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 대한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이걸 프리퍼드 디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뉴런들마다 다른 프리퍼드 디렉션을 갖는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뉴런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액션 포텐셜을 발생을 시키고 또 다른 뉴런은 뭐 이쪽으로 움직일 때, 또 다른 뉴런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각각 뉴런들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1982년도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럼 팔 움직임과 관련된 영역에 있는 뉴런들의 이런 액션 포텐셜의 패턴을 관찰을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그 근간이 됐던 것이고, 이 연구를 토대로 2008년도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뇌파를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이 원숭이의 팔은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고, 지금 여기서 뇌파를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로봇팔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것은 이제 마시멜로인데, 마시멜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이 마시멜로를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2008년도에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그룹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어졌고 네이처에 이제 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이거는 이제 브라운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했던 연구 결과인데 2012년도에 네이처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게 됐고 좀 전에 봤던 건 원숭이라면 이분은 이제 사지마비 환자인 분이고 이분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이 로봇팔을 제어를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분 머리 위에 뭐가 달려있죠. 이분 머리 위에도 이게 달려있고 원숭이 머리에도 이게 달려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바늘 타입의 전극을 뇌에 이렇게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극을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마이크로 니들 타입의 그 바늘 타입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뇌에다가 삽입을 해서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늘 타입의 전극을 삽입을 하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크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3mm, 여기가 3mm예요. 그래서 3mm by 3mm인 작은 전극을 삽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바늘 타입의 전극을 뇌에다 삽입을 하니까 바늘이 꽂힌 데에 뇌들이 손상이 생기겠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체계가 동작을 해서 그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글리아 셀들이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에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극 신호가 더 이상 측정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런 방법들은 가장 먼저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제어하고 싶다고 해서 수술을 받아서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한다. 이런 거를 쉽게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이렇게 뇌의 세포를 손상시킨다라는 또 단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셀들이 달라붙어서 측정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 3, 4년 동안 일부는 측정이 안 되고 일부는 또 계속 측정이 되는 셀들도 있어서 뭐 한 3, 4년 동안은 측정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점점 측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라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여기에 감염될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베이시브 방법으로 측정된 뇌파를 가지고 BCI를 구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그 비침습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고 측정된 뇌파를 가지고 3차원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입체 영상을 보여주고 이 입체 영상에 따라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도록 하고 그때 손의 위치를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때 이제 뇌파를 MEG 장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해본 건데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ERS 현상이 나타나고 9에서 22Hz에서는 ERD 현상, 25에서 40Hz에서는 ERD에서 ERS 현상, 그 다음에 뭐 감마파에서는 ERS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알파파와 베타파에서 ERD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팔 움직임의 예측에 사용을 할 채널들을 선택을 해줬고 그 중에서도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어느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할지를 지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주파수 대역으로 필터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5에서 8Hz로 필터링된 신호도 사용을 하고 9에서 22Hz, 뭐 25에서 40Hz, 57에서 97Hz 신호로도 각각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보았는데 다른 주파수에서는 예측이 잘 안됐고 0.5에서 8Hz로 필터링된 신호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예측이 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굉장히 상응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3차원 팔 움직임을 비침습적으로 예측을 한 연구 결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행이 되어졌던 연구 결과인데요. 기존 연구 결과는 이제 실험 패러다임이 굉장히 단순해서 이게 실제로 팔 움직임을 뇌파로 예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출렁이는 게 맞았던 건지를 알 수가 없었고 정확도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팔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은 아니고, 이렇게, 뇌파로부터 이 XYZ 포지션을 예측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때 이때 그럼 이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어느 뇌파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 이 채널들 중에서도 어느 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내가 이만큼의 뇌파를 가지고 이 현재 시점의 팔 움직임을 예측을 했는데 이 뇌파 그 타임 포인트 중에서는 어느 시간대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됐던 채널들이고 지금 이 시간대가 뇌파를 현재 팔 위치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타임 포인트들인데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팔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센트럴 영역에 있는 채널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마이너스 140mm에서부터 마이너스 60ms 사이에 있는 뇌파 신호들이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현재 팔 위치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현재 타임 포인트보다 앞에 있는 11개의 타임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현재 팔 위치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럼 꼭 11개를 써야 되냐? 더 많이 쓰면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겠냐? 또는 조금 쓰면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 포인트들을 변경을 시켜주면서 그거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봤었고 그 결과 대략 한 200ms부터 300ms 정도의 타임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데 충분하더라라는 것들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 이제 예측된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 팔 움직임 트라젝토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MEG 신호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의 경로를 이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원 팔 움직임을 굉장히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 대신에 LSTM 방법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뇌파로부터 3차원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봤더니 훨씬 더 정확하게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움직임, 이게 MEG신호로 예측한 움직임, 이게 LSTM으로 예측을 한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이 경우보다 좀 더 그 결과가 잘 안 나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거는 이제 움직임 시작할 때를 다 0점을 맞춰준 거고 각각 색을 방향별로 색을 맞춰줘서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0점을 아직 안 맞춰준 상태고 각 방향별로 색깔을 다르게 칠해주지 않아서 좀 더 이렇게 잘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잘 예측을 따라가던 것보다도 LSTM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면 실제 움직임을 굉장히 잘 따라가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2012년도에 피츠버그 브라운 대학교에서 수행을 했던 연구 결과인데 지금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고 타겟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타겟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타겟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타겟을 잡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 움직임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딱 타겟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타겟을 잘 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수행을 한 거고 세계 최고 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타겟을 잡는 데 성공하는 이 성공률이 20%에서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낮은 정확도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하는 건 어려우니까 외부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로부터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타겟을 잡는 것을 보정을 해주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개발했던 연구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외부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화면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사물의 3차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각각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물들이 몇 개가 있고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이 3차원 각각의 사물의 위치로부터 이 팔 움직임 예측을 한 걸 칼만 필터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 예측을 보정을 해준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부터 인식이 된 사물의 위치가 이렇게 4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별표 표시된 곳이 현재 내 팔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의 움직임 방향이 이렇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팔 움직임 방향을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재 팔 위치로부터 각각의 사물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뇌파로부터 예측된 움직임 방향을 각각의 직선에 프로젝션을 시켜줘요. 이 프로젝션이라는 건 이 선분의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아래에 해당하는 이 직선이 이제 프로젝션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각각의 프로젝션을 구한 다음에 이 프로젝션 된 직선 중에 선이 가장 긴 선을 찾아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방향하고 이 직선 방향하고 방향이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프로젝션의 길이가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길다는 건 이 타겟 중에서 이 사물이 타겟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여서 얘를 이제 타겟으로 예측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도 잘 보정이 되지만 타겟까지 잘 도달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벡터가 이 파란색 벡터가 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가중치가 더 곱해져서
타겟까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곱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이 각각의 이 프로젝션 된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들을 평균값을 취해줘요. 그래서 그 평균값을 분모로 놔두고 이 분자에 있는 거는 이제 타겟을 가리키는 프로젝션 그 직선을 이렇게 분자로 놔두고 이 절대값의 비율만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방향이 이 타겟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프로젝션 된 선의 길이가 길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길이가 4개가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타겟이 얘일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얘가 얘보다 조금 길어도 그래서 얘를 타겟이라고 예측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얘가 타겟일 확률이 얘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프로젝션 된 선분이 얘는 굉장히 길고 나머지는 짧다라면 이 방향이 굉장히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타겟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길이의 평균분에 얘를 곱해주면 이 방향이 얘가 타겟일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요 가중치가. 그래서 요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검정색 그 선을 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을 바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칼만 필터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얘가 뇌파로부터 예측된 방향이고 얘가 좀 전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보정이 된 거라면 얘와의 정확도를 비율을 고려를 해서 두 개의 정확도를 고려를 한 새로운 보정된 벡터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의 정확도가 뭐 30%고 얘의 정확도가 70%다. 그러면 얘와 얘를 3대 7의 비율로 더해주면 이제 그게 이제 보정된 빨간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손의 위치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계속 그 움직임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여기가 처음 손의 위치고 이 파란색 공들이 이제 사물의 위치고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공이 타겟으로 예측이 된 공이고 사물이고 파란색 점선이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 빨간색 선이 보정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정된 팔 움직임 예측된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은 타겟까지 방향은 잘 맞추지만 타겟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데 이 보정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타겟까지 굉장히 잘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매 타임 스텝마다 이렇게 타겟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타겟을 이쪽으로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얘가 움직임을 수행을 하다가 타겟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그 타겟이 바뀐 타겟으로 움직임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 타임 스텝마다 이런 보정 알고리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몇 번 좀 잘못되게 타겟이 예측이 돼도 매번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타겟까지 굉장히 잘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팔 움직임과 뇌파로 예측을 했을 때와 제한된 알고리즘으로 보정을 했을 때 각각 얼마나 타겟에 잘 도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움직임을 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실험 설명했던 것처럼 가상의 타겟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였을 때도 타겟에 잘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뇌파로부터 예측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타겟까지 잘 도달을 못했죠. 근데 제한된 방법을 가지고 보정을 해줬을 때는 타겟까지 굉장히 잘 도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9명의 피험자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모든 피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에러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에러가 32%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서울대 의공학과와 같이 BCI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저희가 이제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 위치 정보를 보내주면 이 로봇을 의공학과에서 이제 제어를 해줘서 타겟을 잡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제 KBS에 이제 방영이 됐었어요. 이렇게 해서 비침습적으로 측정한 뇌파로부터 3차원 팔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영상 정보를 활용을 해서 움직임을 보정을 해줌으로써 비침습적으로도 꽤 정확하게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2008년도에 원숭이 뇌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했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내놨던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실제 움직임이고, 빨간색 선이 뇌파로부터 예측된 움직임이고, 이 회색 선이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할 때고, 이 하얀색 부분이 이제 실험을 잠깐 쉴 때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실험을 수행을 할 때는 이 뇌파로부터 예측을 한 움직임이 실제 팔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BCI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로봇팔을 제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음료수를 먹으려고 한다, 밥을 먹으려고 한다, 이럴 때는 로봇팔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보고 있다거나 잠이 든다거나 가만히 있다거나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되면 로봇팔이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내가 로봇팔을 사용을 하다가 잠이 들면 이 로봇팔이 막 움직이다가 물건을 부술 수도 있고 내 얼굴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CI 시스템을 꺼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는 시스템을 켜주고,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스템을 꺼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면 다양한 움직임들을 구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글자를 타이핑을 한다거나 전동 휠체어를 제어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제어를 할 때는 SMR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 글자를 타이핑을 하거나 어떤 마우스 커서나 컴퓨터를 제어를 할 때는 P300 기반이나 SSVP 기반으로 제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피험자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상태를 예측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팔 움직임을 제어를 할 때는 프리퍼드 디렉션 기반으로 디렉셔널 튜닝 방법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고자 할 때는 SMR 방식으로, 또는 타이핑을 하거나 뭔가 제어를 하려고 할 때는 P300이나 SSVP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BCI의 모델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거나 가만히 있을 때 이런 뇌파가 상태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뇌의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분석을 해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뇌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뇌파끼리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팔 움직임을 수행하기 이전에 굉장히 커넥티비티가 높아지다가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는 커넥티비티가 오히려 낮아진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 조금 다른 연구긴 했는데, 그래서 이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기존에는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팔 움직이는 동안의 뇌파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팔 움직임 이전에 이미 팔 움직임을 과 관련된 정보 처리는 다 처리를 하고, 팔을 실제로 움직일 때는 거의 피드백과 관련된 영역들이 더 활성화가 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때는 팔 움직임을 수행하기 이전의 뇌파를 가지고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건 잠깐 좀 다른 결과였고, 그래서 이 연구를 토대로 이 뇌의 커넥티비티를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커넥티비티 분석을 CNN에 입력으로 넣어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상태를 예측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쉬고 있을 때 또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다리를 움직이려고 할 때,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이 각각의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고, 그래서 이게 중앙대학교 신규보 교수님 연구실과 같이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팔 움직임 이런 상태들을 한 88%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시스템 모드를 이제 변경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또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앞에서 제안을 했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는 이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SMR 방식으로, 뭐 타이핑을 할 때는 뭐 P300이나 SSVP 방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할 때는 걸어 다니면서 말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에 수행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안을 했던 이렇게 시스템 모드를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동시에 다양한 동작을 수행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는 다 나왔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이제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는 하지 않은 상태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뇌파로부터 이 사람의 의도를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해서 동시에 전동 휠체어도 제어를 해주고 타이핑도 제어를 해주고 팔 움직임도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멀티펑션 BCI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비침습적으로 측정이 된 뇌파를 가지고도 3차원 팔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영상 정보를 활용을 해서 보정을 해주면 팔 움직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때 현재의 뇌파를 가지고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이전의 뇌파를 가지고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브레인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 커넥티비티와 CNN을 이용을 해서 브레인 스테이트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BCI의 모드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펑셔널 BCI 기술을 개발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침습적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영상으로 보정을 해주고 커넥티비티를 이용을 하고 또 이렇게 멀티펑셔널 BCI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BCI 기술을 머지않아 개발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서울대학교 정천교 교수님 연구실과 중앙대학교 신기보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인 최우성 학생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BCI의 원리와 구현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